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이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38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들의 매수의 의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다수의 예상은 이번 FOMC 회의는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과연 실제 모두 다수의 예상대로 이렇게 좀 온건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전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이 거래소 쪽의 상대적인 강세 대비해서 코스닥과 거래소 중소형주, 이 성장형 섹터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반면 낙폭과 대주들의 주가 반등은 좀 강합니다. 이런 시장의 그 업종과 종목 간의 구도가 계속 변한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인지, 이럴 때 또 올바른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현재 2회 대회 1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시장 관심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 3개 선정하고 주가 정밀 분석합니다. 여기 또 관심 종목 제시하고요. 증시의 해빙보드 속에서 그간의 업종 구도가 다소 좀 변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포트폴리오 잘 또 시장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구성하셔야 되겠죠. 저희하고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윤보험 PB 그리고 양태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 2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하기에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2016년 첫 번째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 많은 주가 변수들이 굉장한 그 변동성을 시장에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그 각 개별 변수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은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저희가 FOMC를 통한 그 연준의 그 통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은 모든 그 경제 주체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OMC 그리고 3월에 진행될 부분의 그 통화 완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점검을 꼭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역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최근에 계속해서 그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그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화두를 저희가 계속 던져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의 시장하고는 사뭇 색깔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그 작년 11월 14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 야기가 된 시점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업종 상승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업종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상전벽해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간 그 탄탄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시장 하회하는 흐름들 그리고 그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계속 싸다라는 논리 외에는 시장에서 그 전혀 매수 포인트가 없었던 그 무거운 그 산업재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초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었죠. 그 결국에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의 분위기의 온도 차이까지 만들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그 300억이 채 안 되는 규모지만 외국인들이 38일 만에 시장에 귀환하는 그 타이밍과 또 동시에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 정말 오랫동안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도를 계속 진행했었던 구간들을 살펴보니까 그 5번째 해당했었던 뱅가드 이슈 때 시가총액의 전체 2.8%를 매도했었던 게 종전의 가장 큰 그 매도 규모였었는데 이번에 기간도 기간이지만 약 8개월 동안 4%가량을 연속 순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가히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비워내기가 얼마나 시장을 괴롭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영국과 사우디계 자금들이 많이 팔았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이제 이런 외국인들 수급에 어떻게 다시 반작용을 일으킬지도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8월을 상기해보면 반드시 외국인이 지수 상승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또 한 번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하게 되면서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한 슈팅을 보였었는데 지금 반드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반등 그리고 대형주의 반등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결국에 이제 4분기 실적, 2015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지금 개별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강한데요. 오늘의 움직임, 앞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지금까지 끌려왔었던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발점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좀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업종에서 보면 오늘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제약과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도를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퍼주들, 아주 밸류에이션밖에 매력이 없어 보였던 그런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고요. 오늘 증시채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 이제 FOMC 저희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또 1년 동안의 연준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FOMC를 앞두고 지금 일어난 수급 반전의 계기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고요. 성장형과 중소형주들의 부진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틈을 타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장 흐름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색깔이 바뀌는 계기가 돼서 저희도 그에 맞춘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진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고민, 또 전망 하나씩 또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아시는 대로 미국의 FOMC 회의가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경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FOMC 회의를 결과를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해외 금융시장 동향을 좀 먼저 보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게끔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환시장 동향인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환시장 쪽에서는 이종 통화들의 강세가 달러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호주 달러가 현재 0.6 내지 0.7% 정도 강세, 그리고 유로화가 0.5%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 해와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0.6% 이상, 그리고 멕시코 페소와 0.5%, 뉴질랜드 달러 등도 0.4% 상승.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안전통화 쪽은 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종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외환시장 쪽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FOMC 회의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개장 전 선물은 좀 관망세 속에서 유럽 증시가 좀 오전장 개장 초에는 좀 밀렸지만 현재는 보합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연준의 이번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이전보다는 좀 긴축의 강도가 좀 느슨해지고 오히려 이 통화에 좀 풀어놓은 비둘기파적 색깔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의 또 전망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양태훈 차장도 FOMC 회의 과연 어떤 선택을 미국이 할까요? 지금 외환시장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답답해진 게 지금 사실인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별거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면은 좀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섭섭하진 않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저 같으면 제가 옐런이나 그 정책 당사자라 그러면 정책 위정자라 그렇게 되면은 저는 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간극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RB에서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봐가지고 4회에서 한 3회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 수치 어느 정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일부 전략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3회가 무슨 얘기냐, 딱 한 번 하는 게 올해는 적당하다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 수치가 높은 시장에 그만큼의 기대에 걸맞는 선물을 주겠느냐? 저 같으면 안 줍니다. 오히려 그냥 냉담하게 반응을 딱 해 놓은 다음에 시장의 기대 수치가 너무나 이제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준다 그래도 시장은 크게 화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화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 윤 PB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애인이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이런 남자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간 시크하고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뭐 하나 주면서 그냥 오다가 주웠어 뭐 이런 남자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장에 대한 비유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는 뭐든지 죄송합니다. 다 해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바가 너무 기대 수치가 크기 때문에 별거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태현 차장이 옐런 의장의 남자친구 같은 발언을 해주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윤보원 PB도 지금 어쨌든 주변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FMC 회의 거는 기대감이 뭐 앞에서 양태현 차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 도비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색깔이 강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의 기대대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주변 여건 근거는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상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금리 동결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달러의 강세가 되는 그 속도 자체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환율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셨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에 맞게끔 저는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신흥국의 통화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을 때는 2008년 금융 위기의 시점보다도 통화 지수 자체가 더 저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생태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격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지금 하락을 있었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이에 대한 그 반대 급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 자체도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미국의 지표 자체도 그 속도가 완연하게 개선이 된다라면 이에 대해서 금리를 좀 너무 속도를 붙여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단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태진 PB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FMC 회의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설명을 좀 해줬지만 네. 지금 뭐 양태원 차장은 모두가 다수가 기대하는 어떤 그 비둘기파적 색깔을 네. 바로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문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렇죠? 글쎄요, 문구가 뭐 수정이 될 만큼 급격한 성명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그 내일 그 성명서를 채울 가능성은 30%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 여자친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자네 옐런 의장은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많은 코멘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FOMC를 앞두고 사실은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쇼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빠른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그 연준이 계획했던 인상폭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그러면 시장은 이런 패닉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큰 변동성으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 불과 이제 하반기 때 진행됐었던 세 번의 FOMC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기대가 많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꺾는, 그리고 그 시장이 공포스러워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주는, 오히려 그 전날과 전전일의 시장 반응하고 다른 전개가 항상 이루어졌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FOMC를 앞두고 딱 이벤트 데이 앞두고서는 갑자기 이제 시장의 모든 지표들이 좀 위험자산 선호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외로 잘 나와봐야, 비둘기파적으로 나와봐야 어차피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나왔다 정도 수준, 그리고 그 매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 그 12월 FOMC 성명서가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번 그 반응 자체가 오히려 실망감을 지금 시장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고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연준의 네. 미국 내 경기 판단이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1년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둔화되는 조짐이 뚜렷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으로서도 추가적인 어떤 그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를 취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바로미터를 잡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표들은 약간의 둔화세가 나타났었고 물가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존 주택 매매라든지 신규 주택 건설 같은 경우 같은 그 전체적인 주택
관련된 부동산 지표들 같은 개선세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비농업 부분 고용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전히 호조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옐런 의장의 평소 코멘트를 보면 그 미국의 연준의 정책은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 상황 그리고 경기 지표에 달려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걸 근거로 삼아서 논리를 뒷받침하는가는 사실은 옐런 의장의 의중대로 달려 있다. 저희가 한쪽 방향에 좀 지나친 무게 중심을 쏟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연준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어쨌든 큰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양태원 차장의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문구의 변화나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빠르게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태원 차장의 생각대로 연준이 전문을 공개할 경우에 우리 증시나 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죄송하지만 기대 심리로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번 주는 지수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다른 있지만 프로그램하고 착각하시는군요. 네, 상승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 GDP에 대한 지수가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 GDP에 대한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치에 대한 부분보다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서 오히려 더 또 화답을 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체인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은 GDP 지수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저도 한 번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GDP 수치가 작년 4분기 쪽이죠. 네. 예비치가 호전돼서 나오는 게 증시에 유리한 겁니까? 반대로 수치가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게 더 유리한 겁니까? 솔직하게 제가 그거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실체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진짜 지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지수가 시장에 간다 그러면 역시나 경기를 판단으로 해서 지수는 지속적으로 가겠구나. 거기에서 움직임만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인 다독거림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지수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표죠, 지수가. 그렇죠. 아니라. 예, 지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시장을 다독거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구나. 아직 시장은 확실히 좋다라고 체감을 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도 한번 판단을 좀 보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윤보원 PB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윤보원 PB가 보는 FOMC 회의 전망. 그럼 네. 윤보원 PB의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증시 어떤 전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에 있어서는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 동결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명서에서 어떤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 비둘기적인 발언이 또 뭔가가 문구가 첨가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를 좀 약화가 됐었던 걸 완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의 그 시장에 대해서만 그 매수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현금 보유에 대한 거든지 경계감에 대한 그런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었고 한동안은 그 숏 포지션을 잡았었던 것이 청산이 되면서 사람이 진짜로 순매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그 선물과 현물의 차이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뭐 내일 시장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고 또 코스피의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분명히 좀 오늘 시장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FOMC 회의를 앞두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머징 마켓 쪽,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 뭐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의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머징 국가 쪽에서의 이 자금 이탈의 핵심은 뭐 환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일단 이전보다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이종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FOMC 회의에 대한
그 반영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추세가 고착화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그 달러 약세 후에는 또 반등을 할지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측이 그냥 뭐 예측에 대한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만 한쪽으로 무게를 두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의중에 달려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강달러 스탠스를 그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걸 미국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 자국 기업들의 이제 이익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그 지금의 지나친 강달러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환율 동향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아까 양태훈 분장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섣부른 예측과 거기에 따른 그 방향성 포진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자꾸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발을 내딛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향 무역 비중 자체가 다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외로 그 이머징 국가 간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낮은 환율이 그 교역량 증가라든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쉽게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선진국향 그 수출 물량보다 이머징 마켓과의 그 교역량이 더 커져 있는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실질 실효 환율을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절하되고 있는 통화 간의 그 교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수출 경쟁력 제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이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환율의 강세가 초래됐었던 부분들은 오늘 그 소폭 진행됐었던 또 위안화 강세랑 또 연결을 지어서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미터가 달러 베이스인지 아니면 위안화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FOMC 이후에 그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머징 통화들의 또 방향성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강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질 때는 미국이 얻는 이득은 자본 수익. 네. 이거 외에는 실질적인 뭐 산업 수익은 거의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또 강력한 세뇨리지 이펙트는 더 강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 어떤 그림을 더 크게 보는지는 사실 그네들 의중에 달려있지 않을까 자기 자리 싶습니다. 뺏기지는 않겠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FOMC 회의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결과를 하루 앞두고 오늘 어쨌든 뭐 한국 증시에서 이 38거래일이라는 뭐 사상 초유의 매도세를 일단 멈추고 일단락했습니다. 그 매수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아까 윤보원 PB가 얘기한 대로 좀 쇼커버링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부 요즘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건설주, 뭐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이 공매도 청산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수급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본다면 뭐 많이 팔았으니까 오늘 조금 덜 팔은 거 정도인지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태현 차장 보기엔 어떻습니까? 하루 매수 전환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도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계 자금 빠져나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착력 우려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지금까지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유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부분, 올라오기 위해선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뭐 수요에 대한 부분 자극해서 올라오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 공급에 대한 부분 줄여가지고 유가가 올라와야 될 텐데, 뭐 오펙에 대한 부분 저는 뭐 이 산유국들이 치킨 게임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담합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실체가 나오기 이전에 잠깐 오늘 매수 한번 했다고 이게 터닝을 했다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보원 PB도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돌아서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에 있어서 뭐 달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었지만 달러 강세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에 대한 진정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가 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소비와도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금 유가라는 그 상품 자체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이제는 반대 방향성으로 주가와 너무나도 그 친밀도가 높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이나 달러에 대한 강세가 조금은 진정이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조금 수급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의 그 수급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가 정말 이제는 조금 방관하는 자세로 봐야 되는 오늘 시점에 있어서의 조금 매도세가 줄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있어서의 그 매도세는 이제 어떠한 트렌드를 기관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익 실현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가 컸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세진 PB도 역시 뭐 똑같은 뭐 비슷한 내용의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FOMC 회의 이후에 네.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이 매도 스탠스가 좀 어쨌든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안 파니까 시장은 올라가더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들이 어디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들어온 쪽들은 계속 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첫 그동안도 미국계 번째, 자금들이. 미국계 자금들은 계속 그 와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 선별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유가 불안으로 인한 중동계 자금 이탈은 그 사우디계 자금들의 이탈로 이어졌던 부분이고, 또 영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럽계 자금의 대표 플레이어인데, 롱숏 전략을 아주 치열하게 구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 이머징 마켓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이머징 마켓 인덱스의 그 비중 조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 근데 그런 매도는 원래 프로그램 매도로 일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됐던 부분들은 종목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 펀드에서의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식을 판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격적인 하방에 대한 배팅,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매도성 그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FOMC 결과도 상당 부분 수급에 영향은 뭐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증시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저점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확산이 더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쇼커버링으로 반대급부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서 의외로 또 시장은 오늘 정도 저희가 아주 미약하나마 오늘 느낀 온기가 이게 점점 이제 좀 확산될 수 있는 국면으로 또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잠시 후면 미국의 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증시의 부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작년 미국의 이 긴축 정책으로의 선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쎄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또 미국 FOMC 회의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시각 자체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 연준의 큰 어떤 그 변화, 이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직은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무 좀 앞서서 가는 게 아니냐 시장이 이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큰 충격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전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어떤 구도가 좀 변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제가 뭐 브리핑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제부터죠. 어제 이 전기차 종목군들의 주가 급락 이후에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 OLED 장비주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낙폭과대주들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도가 이제 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그냥 단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율을 좀 들어준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 현대중공업이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는데 4만 원대에서 55만 원까지 가면서 이 현대중공업이 10배 이상 가면서 21선 계속 타고 간 거 아니거든요. 21선 타고 상승 어느 정도 하다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탈해서 숨고르다가 이제 또 한 121선 정도 왔다 또 고가 치고 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성장주들 섹터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가파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숨 고를 때가 된 거고 숨을 고르는 상황에 거기에서 일부 자금들이 이탈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메리트로 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낙폭 과대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키를 맞추면서 요런 현상이 좀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시장이 괜찮을 때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도주들 꺾이는데 낙폭 과대주들도 꺾인다. 이거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매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달리 어제부터 이 성장형 섹터 종목군들의 주가가 부진해지고 있는데 또 이게 오비라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실적 발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이쪽으로 주가가 좀 차익 실현 매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집중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맞물렸다라고 그 원인이 비중이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사실상 저도 이게 추세가 변한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에 있어서 성장주 섹터에 있어서도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시장 전체 유동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신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체에서도 움직임을 봤었을 땐 장비주에서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흐름을 봤었었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섹터에 있어서 성장 섹터에 있어서 이번에는 낙폭 과대나 평가 자체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었던 쪽으로 오늘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현상 자체는 단기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지금 경기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저금리의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 자체가 리스크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작용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자금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고성장하는 그 섹터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박세진 PB도 역시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원인? 예, 이런 그 성장주의 반등, 네. 약세,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을 하네요. 네, 낙폭과대주의 반등, 그 원인부터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 뭐 저희가 계속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로 치닫았었다는 부분. 그래서, 많은 그 중후장대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역사상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유지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들여다봤을 때 싸다라는 게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되는 시장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성장 섹터에 대한 그 집중 그리고 거기서의 그 압축된 플레이의 부담과 피로감을 느낀 시장은 언제든지 사실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좀 맞물린 게 이제 실적 시즌과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완화되는 이제 반전되는 그 포인트랑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이게 구조적으로 오늘 보여줬어서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진행이 쭉 이어나가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전략적으로 실행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게 똑같은 거죠. 작년 8월 달에도 아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 업종에 대한 논리가 너무 이제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쏠림 현상 때문에 반대급부에서는 지나치게 또 싼 종목들이 나오다 보면은 여기서는 또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순환 플레이들은 반드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짧지가 않거든요, 의외로. 한번 시작되면은 2달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 그 많은 또 종목과 이제 소외되는 그 섹터들이 또 난무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전략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취해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최근 저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에서 이 업종 종목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쪽이 이 건설주였죠. 건설주가 오늘 보니까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호전된 실적을 오늘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 내놨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까지 좀 뒷받침된다면 양태훈 차장이 보기에는 아까 양태훈 차장은 성장형 섹터 종목군들이 아직도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일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낙폭 과대주들은
좀 반등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쪽이 제한적 반등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한적 반등이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이쪽 섹터에서 빠르게만 매매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 섹터에 대한 제법 반등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가 21선에 이탈하고 충분한 숨고르기를 할 동안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숨을 얼마만큼 길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숨고르기가 지금 짧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게 전략이 또 중요하죠. 참 이 주식시장이 그 흐르는 그 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유연한 그 매매 전략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고민이 생겼을 뿐이 없죠. 그동안 많이 오른 이런 성장형 섹터 종목군들을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 많이 밀려 있었던 이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게 옳은 전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그동안 손해보셨던 분들이 주가가 반등할 때 잘 팔아가지고 오히려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중요한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적절히 섞으면 크게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뭐 안 해볼 수 없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박세진 PB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가장 지금 시장이 주는 그 맹점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성장형 섹터에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증시차전선하고 같이 호흡하셨던 투자자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뭐 바로 막 직전일 직전 거래일에 그 성장형 섹터를 처음 사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매가 그쪽 섹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개인들도 같이 쏠림 현상이 진행돼서 그쪽 섹터에서만 대부분의 매매가 진행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한번 일부 포트폴리오는 뭐 절반이든 그게 3분의 1이든 그 쳐다보기도 싫었던 중우장대 업종에 대한 그 저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그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양극단의 그 반대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매수 수익은 줄어들고 또 살려고 했었던 종목들의 또 단기 반등은 너무 가파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돼버리고 그래서 상승 초기라고 인식을 하면 충분히 지금은 교체 매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장 구도화에서 양태원 차장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낙폭 과대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주로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단비 같은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손실을 그동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 손실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의 교체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좀 다르네요. 네. 예. 아니, 말씀드린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손실폭을 줄인다 그러면 성장 섹터들 충분히 고르고 나서 재차 저는 또 신고가 돌파에 대한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극이 조금 벌어졌을 때 손실 줄이는 상황에서 성장 섹터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충분히 눌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낙폭과대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실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보원 PB도 현재 시장과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네. 그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네, 저평가되어 있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오늘 매수세가 또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끔 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세를 오늘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의 그 단기의 그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단기가 어느 정도 그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사실상 성장주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될까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봤었을 때 그동안에 그 큰 수익을 줬었던 성장주의 섹터에 있어서 전저점을 깨는 듯한 그런 하락세가 나왔었다면 또 의외로 그 짧은 기간 안에 V자 반등을 기록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낙폭에 있어서는 지금 그 다른 쪽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쪽의 업종들과 그 수익률에 있어서 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뭐 1주나 2주 그 이상으로까지 단기가 조금은 긴 단기로서의 그 기간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의 투자 그 전략에 있어서는 성장주에서의 이익 실현을 가지고 이 낙폭과대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세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그 뷰는 지금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성장이라는 기업 본연의 어떤 주가 형성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 네. 반영했을 때, 이걸 고려했을 때는 기존의 성장주 쪽의 네네, 주가 움직임이 더 맞습니다.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 이제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FOMC 회의 전망, 그리고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뒤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이슈 투데이는 마치겠고요. 이제 뭐 전략 구성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231.25포인트, 정규장 대비해서 0.13%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 보면요, 외국인들이 약 300계약 정도 내외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약 200계약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이 약 7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전문가의 시장별 투자 의견 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양태훈 차장은 내일 거래소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네요. 윤보험 PB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거래소는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보유 의견입니다.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두 전문가의 의견 근거와 또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양태훈 차장부터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차 강조 드리는 거지만은 거래소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유하시다가 이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부분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 현상이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 주도주들의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내일 바로 매수다라는 것보다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싼 기회를 줄 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태훈 차장이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지금 뭐 관심 업종 종목군이 있다면요? 저는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어저께 크게 밀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분 지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에서 나오면서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정부 보조금은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큰 차, 이 운송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좀 빨리 땡겨 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보조금을,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지, 그거를 좀 줄인다 그래가지고 이 패러다임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들 일단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내리면 내릴수록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요.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가격 메리트 좋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태훈 차장의 전략과 또 관심 종목 업종 들어봤고요. 윤보험 PB도 투자 의견에 대한 근거 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 거래소와 코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조금 뒤바뀌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그 거래소에 있어서의 낙폭 과대에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코스닥에 있어서의 그 중대형주 이런 쪽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에 있어서 거의 대장주로 자리를 매김했었던 셀트리온의 오늘 매도세를 봤었을 때는 조정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그 낙폭과대 업종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어서는 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성장주 섹터에 있어서는 크게 갈 수 있는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때에 그 다시 한번 재진입하실 수 있는 시점을 잡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전략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금 비중 확보 필요라고 네. 그 문구가 파란 색깔로 지금 맞습니다. 유독이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네. 그 현금 확보 필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황 자체에 대한 네, 이 맞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유가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바닥인지는 모르고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의 장중에 있어서도 낙폭이 벌어졌다가 좁혀들었다 하는 그 움직임이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아마 비둘기적인 그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진 PB한테도 좀 질문해야 되는데 요즘에 중국 쪽이 널뛰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오늘 뭐 장중한 때 뭐 4% 급락했다가 또 반등하고 종가는 이제 0.5% 좀 하락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 크게 동조되진 않았다는 거고 네네.
또 이전에는 중국 증시 약세 보이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같이 했는데 그거 따라가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랑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과의 그 중국 시장 변동성의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시장의 그 변동성을 그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 당국의 뭔가 통화라든지 그 환율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이제 시장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그 불안 심리로 인한 그 변동성이 좀 야기가 된다라고 그 주변 시장에서도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그 중국에 대한 과대한 우려가 그 시장 하락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주변 주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시장은 사실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뭐 레벨 단위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보여줬었던 그 고착화된 패턴은 당분간은 조금 그 안심을 해도 연결고리가 될 것 약해진다.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증시천연선에서 브리핑 시간에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가 그 상해 종합지수 분봉 차트랑 코스닥 지수 분봉 차트를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만큼 유독 국내 이제 성장 섹터들 그리고 개별 종목단들이 상해 지수와의 그 밀집한 연동이 더 강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크게 그 레벨을 다시 이전 뭐 3천 중반대 레벨로 치고 못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 자체의 기업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나스닥도 막혀 있고 중국도 지금 바닥을 아직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막 코스닥 시장의 아주 빠른 랠리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제한적으로 하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국내 이 성장형 섹터 종목군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약해지는 원인 자체가 내부적인 어떤 실적이나 뭐 다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 중국하고 연결고리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는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여전히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작년 8월 달, 그 8월 달이 어떤 시기냐면 그 기억하시는 위안화 그 인민고시환율 3회 연속 절하가 진행된 이후에 중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은 아주 큰 폭으로 망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 다 망가졌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공교롭게도 대형주 반등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진행이 됐다. 그것도 기관 주도로. 그래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그 개별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업종 순환매가 진행되는 이유가 방향성 자체는 거래소 그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주변 여건이 아직은 좀 녹록지 않은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참 주식 투자는 이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제공되는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성했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죠. 지금 시장이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잘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켓 이슈